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진화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대로 to be continued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누가 화살표로 날 때리지? 뭐야 이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내용으로는요, 진화의 증거입니다. 증거. 아니, 진화를 배웠어. 야, 진화 어딨니? 진화 좀 데리고 와봐. 진화를 배웠는데 증거 대봐. 라고 하면, 이거 대세요, 이거. 이거 화살표 때문에 놀랐어,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그냥. 좋습니다. 첫 번째 진화의 증거는 화석상의 증거죠. 화석상의 증거가 이름이 좀 독특하네요. 바키세두스, 루드세두스, 발라이나. 예, 좋습니다. 그 고래가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화석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게 된 건데, 과거에 육상 생활을 했답니다. 좀 육지 생활하다가 뭐 그냥 너무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어디 그냥 남태평양 바닷속에 한번 딱 몸을 좀 좋아 알았어 네 마음. 그래서 이제 물에 들어갔더니 야, 물이 너무 편안한 거야. 중력도 없이 그냥 뚱뚱 떠 있으니까 야, 세상에 시름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물에서 안 나오니까 안 쓰는 거는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뒷다리 뼈 이거 흔적 남아가지고 말이야. 이 뭡니까? 이거 골반까지 있었는데 골반도 없어지면 이거 알라야지 뭐. 알라? 고래는 저 난생이 아니라 태생입니다. 어쨌든 골반과 뒷다리 뼈, 요거 요런 흔적들을 통해 가지고 육상 생활을 했었구나. 그래서 이제 수생 주로 이제 물 속에서 이제 육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물에서 이제 아예 그냥 기거를 거기서 서식을 하는구나. 그래서 현생 고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래 얘기입니다. 자, 화석상의 증거였고요. 그 밖에 우리들의 교재를 보시면은 뭐 말에 대한 그런 화석상의 증거도 있었어요. 근데 어차피 지금 뭐 지난 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이런 진화의 증거라든가 진화 설과 관련된 부분은 논란이라든가 끊임없이 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제기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교과서적인 내용만 딱딱 파악하고 계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딱 핵심적인 내용들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그래서 뭐 말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요만했어. 예전에 개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몸집이 커지고 말발굽의 수가 줄어들더니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화석상의 증거가 제시가 됐었죠. 그다음에 이제는 고래 화석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중간형 생물의 화석으로서는 뭐 시조새라든가 소철 고사리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조새도 좀 논란이 좀 있죠. 좋습니다. 자, 화석상의 증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화석을 통해 가지고는 좀 대체적으로 중간 형질에 있는 화석 생물상보다는 이제 좀 화석을 통해서 생물상이 좀 형질이 팍팍 좀 변하는 경향성들이 있긴 있죠. 이제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뭐 단속 평형설, 점진주의설 이런 내용으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진화의 증거의 화석상의 증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증거, 진화 발생학적 증거가 있어요. 진화 발생학적 증거. 예전에 이제 해켈의 증거가 있었어요. 해켈의 진화 재연설이라는 거 있어요. 진화가 다시 재연된다. 전문 재연 배우. 뭐 여러분도 아시죠? 재연 다시 연기한다 이런 거. 자, 이런 게 있었어. 진화 재연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논란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문제점 이제 야기됐죠. 논문이 왜곡됐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사실 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빠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도 혹시 알고 있는 그림일 거예요. 척추동물의
어린 배의 모습들, 거북이라든가 닭이라든가 뭐 도롱뇽이라든가 이런 척추동물의 어린 그 배의 모습이 너무 똑같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여기는 이제 물고기가 되고 여기는 뭐 거북이가 되고 뭐 닭이 되고 뭐 개가 되고 뭐 하여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 보셨을 거야 아마. 근데 이 그림이 너무 흡사하게 이제 그려져 가지고 좀 문제점이 야기됐었죠. 뭐 사기다, 뭐 아니 문제 뭐 똑같이 그려서 지금 위조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튼 그 당시 이제 해켈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진화설을 주장한 게 이제 진화의 재현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되풀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참고로만 하나 두세요. 이걸 repeat한다. 즉 하나의 개체가 엄마의 뱃속에서 하나의 개체가 쭉 성체가 되는 거야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수정란으로부터 이제 사람이 되는 과정을 그게 이제 개체 발생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진화의 과정들을 반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진화의 과정.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사실 뭐 아가미 틈, 뭐 꼬리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어류 특징 나타나고 무슨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진화의 과정. 어떻게 생물이 진화했는지를 그걸 발생을 반복한다는 뜻이죠. 자, 발생이라는 건 어차피 하나의 그 알이라든가 하나의 그 수정란으로부터 하나의 개체가 되는 과정을 얘기해요. 그 과정을 딱 지켜보고 야, 봐라. 진화된 거 아니겠니?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엔 해켈의 이런 것들이 뭐 진화가 제시가 됐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참고로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과거에 그랬는데 또 닭의 배발생 과정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참고로 좀 해주시면 질소노폐물이 이제 암모니아는 주로 어류들이 싸는 거거든요. 암모니아 어류 써주시면 되고 요소는 양서류. 요소는 주로 양서류, 뭐 포유류도 쌉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조류나 파충류가 이제 요산을 싸요. 자, 이런 식으로 질소노폐물이 변하는 걸 통해 가지고 발생 과정에서 이렇게 질소노폐물이 변하는 건 아무래도 그렇게 진화해 온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3번에 발생 중인 배의 유사성 있죠? 요걸 이제 제시를 합니다. 즉 초기에 배가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른 척추동물의 초기의 배의 모습 속에서 이제 어떤 유사성이 있냐면 일단은 꼬리가 이제 있는 거야. 꼬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꼬리가 이제 있고 그다음에 자, 네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넌 뭐가 되니? 기웅이 오빠. 너는 기웅이 오빠 되는 거야. 나중에 이렇게 되고 꼬리 들어가고 여기 겨털 3개 생기겠지? 좋습니다. 자, 초기에 이제 배는 여기 이제 아가미 틈 같은 경우도 있고요. 우리 사람도 아가미 틈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꼬리가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척추동물들의 초기 배의 유사성을 가지고 봐라 어때? 이러니까 공통 조상으로부터 온 거 아니겠느냐?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그 예 중에 유생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유생이라 하면 뭐냐면 어릴 유자예요. 어린 녀석이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트로코포라예요. 트로코포라. 포아라. 트로코포라. 뭐 다른 말로 이제 담륜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햇바닥.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귀엽게 생겼죠? 자, 여기 이제 뭐 담이라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웅담 할 때 들어보셨죠? 쓸개 사람의 뭐 쓸개 모양 닮은 거고 쓸개 모양 닮았으면서 그 다음에 륜은 이렇게 바퀴 륜자거든요. 동그랗게 그런 데서 따온 거예요. 담륜자 트로코포라. 자, 얘가 무슨 뜻이냐? 유생이 뭐 유사성이 뭐냐? 어린 시절은 이렇게 생겼는데 성인이 되니까 조개가 되더라 이거야. 어떤 녀석은
어떤 녀석은 개찌렁이가 되더라 이거야. 어떤 녀석은 윤충이 되더라 이거야. 얘는 윤형동물이고 얘는 환형동물이고 얘는 연체동물이거든요. 분명히 달라도 많이 다른 녀석인데 어린 녀석이 똑같아. 그러니까 어릴 땐 딱 보면 이거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진화되어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바로 아래에서 이 녀석 됐다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발생 과정 속에서 진화 발생학적 증거가 되는 거죠. 트로커포라. 얘의 유생일 수도 있고 얘의 유생이기도 하고 얘의 유생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윤충도 하나 더 추가해 줘도 돼요.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할 거야. 분류 파트, 생물의 다양성 파트에서 한 번 더 얘기할 겁니다. 이게 바로 발생학적 증거, 진화 생물학적 증거였고요. 이 그림은 뭐냐면요. 핵심 조절 유전자에 대한 얘기예요. 핵심적인 조절 유전자, 전사 인자를 만드는 유전자. 다른 말로 이 전사 인자를 만드는 것을 유전자를 조절 유전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분명히 초팔이랑 쥐는 달라요. 초팔이랑 쥐는 달라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얘한테도 몸통에서 이제 발생 과정이에요. 이거 발생 과정이야. 발생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뭐 머리도 만들고 뭐 등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몸통, 꼬리, 뭐 다리, 눈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기관들, 눈이라든가 다리라든가 몸통이라든가 날개라든가 이런 것들 만드는 그런 기관의 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핵심 조절 유전자. 핵심 조절 유전자 이렇게 부르거든. 그 유전자가 발현되면 특정 기관으로 이제 분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전자가 여기하고 얘하고 같아. 와우, 서프라이즈! 아니, 자, 말 그대로 동물계를 분류하게 되면 여기 이제 해면동물, 자포동물, 편형동물 뭐 이런 게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 그냥 동물 분류하는 거야. 편선, 유연, 환절, 유연한 절 여기죠. 그쵸. 그만 그쵸. 여기죠 여기. 여기서도 척추동물에서도 포유류에 속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여기 절지동물에서도 곤충, 강에 속하는 게 얘야. 아니, 이 동물계의 이 분류거든요. 얘가 계통수 이제 분류인데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같은 동물이긴 하지만 얘하고 얘가 같은 동물이에요. 근데 얘는 절지동물이고 얘는 척추동물의 포유강에 속하잖아요. 그럼 다르긴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가 똑같다고? 그렇지. 야, 몸통 만드는 유전자, 머리 만드는 유전자, 다리 만드는 유전자가 똑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위치, 요 부분, 그 부분이 여기를 만들고 색깔에 따라서 여기에 있고 그 부분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지금 일치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얘한테서도 다리를 만드는 유전자, 몸통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겠고 얘한테도 있는데 그 유전자가 일치해. 일치한다면은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그 유전자가 변하지 않고 얘한테도 같고 얘한테도 같다는 얘기야. 이렇게 공통된 조상에 있었어 그 유전자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몸통 만들래? 동물이라면 이제 움직여야 되고 이제 머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다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전자들이 여기서부터 생겨가지고 이제 있다가 여기까지 같이 보존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 탐뽀볼에 보시면은요, 핵심 조절 유전자 나오죠. 여러 동물에 여러 동물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그런 유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정하는 그 유전자가 만드는 부위나 또는 기능이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디 속하는 거예요, 이거? 핵심 조절 유전자 어디 속해? 진화 발생학적 증거. 진화
발생학적 증거. 됐죠? 자, 첫 번째 화석상의 증거, 두 번째 진화 발생학적 증거였습니다. 자, 세 번째 증거는요, 비교 해박적 증거야. 비교 해박적 증거. 자, 비교 해박적 증거는요, 크게 상동기관과 엔드 상사기관과 엔드 흔적기관. 이런 걸로 나눌 수 있어. 상동, 상사, 흔적. 상동은 근본이 같은. 바로 이거죠. 상동, 근본이 같아. 다 앞발 출신이야. 그런데 하는 일이 좀 다르죠. 각각의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해. 그래서 척추동물의 앞다리가 기원은 같아. 상동이야. 같은 동이라고 생각해. 기원은 같은데 기원이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상동이야. 기원이 같아.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앞발인데 물속에 살다 보는데 이 앞발 가지고 이렇게 걷는 데 쓴다든가 물속에서 나는 데 쓸 수 없잖아. 헐헐 날아다닐 수 없잖아. 그래서 헤엄치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고래 앞발 이렇게 변했고 박쥐가 이제 앞발로 이제 뛰어다니다가 뭐야 이거 왜 막이 생겼지? 이 손가락 막이 오이씨 왜 막 야 이 막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무에서 한번 떨어져 봤더니 몇 번 쿵쿵 떨어지더니 그 다음에 날게 돼서 박쥐가 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 좋습니다. 이게 바로 상동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원시적인 앞발이 있었어요. 과거에 공통적으로. 1, 2, 3, 4, 5 사람은 1, 2, 3, 4, 5 이게 앞발 출신이야. 참 서프라이즈하지 않습니까? 앞발로. 그죠? 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자꾸 더러운 얘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전 사실 현장에서는 거의 제 드립 중에 이거 X 드립 있잖아요. 이 드립 중에 이제 상당수는 이제 귀요미 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똥 얘기 좀 많이 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주의를 좀 환기시키긴 하는데 여튼 실제로 겪었던 얘기니까 제가 지난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강의 찍을 때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환자가 강의를 찍는 경우였잖아요. 그 어디야 그 유전자 재조합부터 해가지고 줄기세포 그다음에 이제 생명공학의 미래 찍을 때는 거의 최악이었죠. 이 PCR 찍을 때하고 그죠? 아마 아실 거야 본 친구들은 PCR하고 자동 염기서열 분석. 이때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픈 상태에서 내강을 찍는데 이때는 거의 이제 이게 뭐 아주 거의 멘탈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에 찍었는데 이런 걸 이제 투혼이라고 그러죠. 투혼. 어디다 갖다 붙이긴 어디다 갖다 붙여. 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환자가 강의를 찍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있었는데요. 그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그 이때에 왜 그랬느냐면 뭐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지만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10여 차례 이제 이걸 했어요, 이걸. 그죠? 근데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선생님이 더럽게 맨날 이런 얘기만 해요! 좀 남의 입장이 좀 돼보세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나중에는 이 휘지를 갖다 대는데 사포를 갖다 대는 느낌 아세요? 갑자기 다시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근데 이렇게 회복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미치겠어. 어쨌든 건강하시라는 얘기 다시 한번 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앞발로 이렇게 거기 닦고 밥도 먹고 뭐 이런 거 우리 일상생활 할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대단하지 않냐 안 해?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지. 유치하지만 도마뱀이 못하는 짓 아니에요. 고양이도 못해. 고래도 못하고. 사람의 앞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도마뱀 앞발이고요. 그죠? 고양이 앞발, 고래, 박쥐. 좋습니다. 상동기관의 예였습니다. 자, 상사기관은 뭐냐? 상사기관은요. 그냥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달라. 근본이 다른 게 뭘까? 곤충의 날개하고 새의 날개. 좋아. 곤충의 날개는요. 원래 파리가 못 날았어. 근데 이제 하도 안 씻으니까 엄마가 등짝을 치면서 야 냄새나 파리야. 너 이게 다리야 파리야. 그러면서 등짝을 쳤어. 근데 봤더니 이 파리의 등짝에 지금 진짜 때가 꼈는데 각질이 일어나고 있어요. 각질이 일어나는데 한번 이렇게 등짝을 움직여봤더니 각질이 이렇게 푸드덕거려. 우와! 그래서 날게 되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피부가 변해서 날개가 된 게 바로 곤충의 날개고요. 그 다음에 뭐 새는 날지 못했는데 이제 겨털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앞발에 이제 털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야, 겨털 푸투툭 푸투툭. 그래서 앞발이 변해서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원이 다르죠. 새의 날개와 곤충의 날개 기원이 다르다. 이것은 이제 상사기관이라고 그래요. 완두하고 포도하고 덩굴손이 있습니다. 포도는 줄기가 변해서 된 덩굴이고요. 그 다음에 완두는 잎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덩굴손은 같지만 근본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상사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흔적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자, 흔적기관은 무엇이 흔적기관이냐? 무엇이 흔적기관이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그 사랑니, 꼬리뼈, 맹장, 뭐 충수돌기라고 그러죠. 충수돌기 이런 것들 등등등. 이게 이제 흔적기관 안 쓰니까 이제 퇴화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사랑니가 없어요. 사랑니가 없는데 어느 날 여기가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 사랑니를 뽑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 와우, 서프라이즈! 선생님, 제가 사랑니가 있네요. 네, 그래도 저 사랑니 없는데요. 제일 안쪽에 있는 게 사랑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뽑혔습니다. 그 다음부터 치과 안 가려고요. 자, 어쨌든 사랑니 아닌데 좋습니다. 그래서 막창자 꼬리, 소위 말해서 이제 충수돌기, 막창자, 맹장이죠. 막창자의 꼬리. 그 다음에 동이근, 동이근. 움직일 동자, 귀자 근육이죠. 귀 움직이는 근육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귓바퀴 근육이라고 해서 이제 귀가 이제 쫑긋쫑긋 이렇게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아마 본인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움직여 보는 친구도 있을 텐데 진화가 좀 덜 된 거니까 움직이지 마시고. 자, 동이근 이런 것들. 근데 공통적으로 저는 이게 없어요. 근데 사랑니 발견돼가지고 충격 먹었는데 여튼 꼬리뼈도 없어요. 자, 여튼 저겁니다. 흔적기관 이제 퇴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야. 비단뱀의 또 뒷다리 뼈가 남아 있대요. 뱀이 지금 옛날에 다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퇴화되어 가고 있다. 흔적기관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게 비교해법적 증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증거로는 생화학 및 분자 생물학적 증거 있어요. 생화학적 증거 또는 분자 생물학적 증거가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요. 사람의 사이토크롬 C하고, 사이토크롬 C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사이토크롬 B, C, A. 요거는 전자 전달 효소죠.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전자 전달 효소와의 차이 나는 아미노산의 수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런 효소, 특정한 효소와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유형관계는 멀죠. 그죠? 적게 날수록 유형관계는 가깝죠. 어우, 침팬지가 차이가 빵이야? 차이가 0이야? 차이 0이야? 차이 0이야? 차이 0? 예, 물리 선생님이네요. 자,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유형관계가 가장 가까운 게 침팬지이고, 그 다음 가까운 건 붉은 토론숭이. 이렇게 차이가 적을수록. 자, 이것이 이제 증거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생화학 또는 분자 생물학적 증거가. 베타사슬의 아미노산 서열과의 유사도. 역시 보시면 사람끼리 100%인데 사람하고 붉은 토론숭이는 95% 유사하다는 얘기고요. 제일 유사율이 떨어지는 건 이거야. 근데 사실 유형관계가 가장 멀거든요. 이게 어류 이제 크게 이제 보면 이제 어류에 이제 크게 넓게 보면 어류에 속하고 이제 이게 양소류, 그죠? 그다음에 얘가 조류, 포유류, 포유류,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로 올라올수록 사람과 유형관계 가까운데 유형관계 가까울수록 유사도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분자생물학적 증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제시하면요.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의 혈청을 토끼에 체내에 주사해요. 그럼 혈청에 뭐가 있냐면 사람의 단백질이 있어. 사람의 단백질. 그럼 사람의 단백질들이 막 들어갔어. 사람의 단백질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우와 저기다! 그러면서 토끼 몸에서 뭐가 만들어져? 항체가 만들어지겠지. 사람의 단백질에 대항하는 항체가 만들어지겠죠. 됐죠? 다시 토끼 혈청에 누가 있다고? 항체. 누구에 대항하는? 사람의 혈청 단백질에 대항하는. 자, 그래가지고 토끼의 혈청이야. 전부 다 토끼의 혈청을 준비하고, 토끼의 혈청을 준비한 다음에 여기다가 사람의 혈청을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침팬지 거 넣어주고, 고릴라 거 넣어주고, 여원숭이, 고슴도치, 돼지, 개 거 넣어줬어. 그랬더니 여기 about 100% 침전이, 100% 응집이 일어난 거야. 왜? 자, 토끼의 항체가 누구랑 결합할 수 있다고? 사람의 단백질하고. 근데 사람 거 넣었으니까 어때? 우와 신난다! 그러면서 합체 도킹 하면서 100% 결합을 하게 된 거야. 오케이? 그럼 97%를 일치한다는 뜻이야. 97%가 침전되었다는 얘기는 그 항체와 97%가 응집됐다는 얘기니까 아, 사람의 단백질과 97%가 유사하구나. 침팬지가. 그럼 고릴라는 64%가 유사하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침전율이 높을수록 사람과 유형관계가 가까운 거야. 아, 유형관계가 가까워. 그러면은 침팬지보다 고릴라가 좀 머네. 그래서 고릴라가 사람 때리려고 그러는구나. 고릴라? 침팬지가 더 가깝군요. 그래서 영리하다? 영리한가? 그런데 개돼지가 유형관계가 사람하고 멀군요. 근데 개가 이렇게 멀어. 개가 사람과 유형관계가 멀기 때문에 사람과 친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라는 쓸데없는 소리를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돼지하고 개는 지금 8하고 3이니까 숫자가 좀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좋아. 개, 돼지, 돼지개. 개, 돼지. 이들의 유형관계는 가깝다. 이들 중에서 이 둘은 어때? 얘하고 얘가 가깝다. 맞아 틀려? 다시 돼지가 고슴도치 되는 거. 얘하고 둘의 유형관계보다 돼지가 개하고 유형관계가 더 가깝다. 맞아 틀려? 틀리죠? 이들끼리는 비교할 수 없어요. 돼지하고 지금 누가 유형관계 가까운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실험은 사람과의 유형관계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유형관계만 따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른 동물들 간의 유형관계 가깝고 먼 거는 따지지 못해요.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생화학 및 분자 생물학적 증거를 알아보는 대표적인 실험이었어요. 자, 이와 같이 사람은 생명체는 DNA의 염기 서열이 있잖아요. 그죠? DNA 염기 서열이 있고 그 DNA 염기 서열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결정돼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결정되고 그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때문에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단백질이 합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보시면 단백질의 차이가 난다 라는 걸 알아본 실험이잖아요. 그 단백질의 차이가 난다는 뜻은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다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다르다는 얘기는 그 아미노산 순서를 지정하는 게 DNA 있잖아. 유전자에. 그래서 DNA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차이가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요것을 가지고 분자 생물학적 증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라스트 증거입니다. 생물 지리학적 증거가 있어요. 생물 지리학적 증거. 자, 다달이 내는 건 리스다. 월마다 내는 건 리스, 월리스 선이 있어요. 월리스 선이 있어가지고 이쪽은 동아시아고, 동남아시아죠.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이쪽은 오스트레일리아고. 예. 그래서 여기, 예. 이쪽, 얘가, 뭐죠? 5살 아닌 걸 뭐라고 그러죠? 제 5살 아니야. 오세아니아. 좋습니다. 그래서,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여기는 캥거루가 살아. 여기는 없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없어. 이게. 바로, 지리적으로 격리가 돼서 이게 생물 지리적으로 이렇게 다른 분포를 보이는 건 여기서 고유한 종이 살아남아 있다라는 건 여기서만 진화돼서 된 것이다라는 진화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맥이나 바다, 여기서는 바다죠. 바다에서 이제
나누어져 가지고 생물상이 다른 것을 통해서 생물 지리학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거야. 격리가 돼 있을 때 서로 다른 생물종이 나타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갈라파고스 군도에 핀치새 있죠. 핀치새가 섬마다 부리가 달라. 섬마다 부리가 달라. 그래서 이런 부리가 있는 녀석이 있고, 그죠? 또는 이런 부리가 있는 녀석이 있어. 자, 이 차이가 뭘까 봤더니 얘도 핀치새고 얘도 핀치새인데 차이가 뭘까 봤더니, 그치? 얘는 종자를 먹는 거야. 씨앗, 딱딱한 씨앗을 먹는 거야. 얘는 벌레를 먹는 거야. 나무에 있는 나무 홈 속에 있는 벌레를 먹는 거야. 만약에 먹이를 바꿔주면 얘는 부러져. 이거 먹다가 부러지면 이제 얘는 못 먹게 돼서 이제 퇴화돼. 도태해가지고 엉엉엉. 얘는 이걸 짚지도 못해. 나무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파고 들어갈 수 없어. 못 먹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먹이로 인해서 이렇게 거기 먹이에 맞게끔 진화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우리들의 교재 169페이지에 이제 확인 문제 보시면은 문제는 쉽습니다. 진화에 대한 분자 생물학적 증거 맞죠? 붉은 털 원숭이하고 보다 고릴라가 더 가깝네요. 그죠? 자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맞고 공동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지 오래될수록 딱 끊어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형관계가 멀다는 얘기야. 그렇죠? 멀수록 유형관계 멀수록 아미노산 수가 많아진다. 차이나는 아미노산 수가 많아진다. 그죠? 차이나는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형관계 멀고 아주 오래전에 갈라져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제 개통수 가서 이제 공부할 거예요. 자, 이거 칠성장어. 자, 이제 척삭, 척추의 원구류 뭐 등등 해가지고 속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가는 발생의 기원은 같지만 모양과 기관이 다른 기관. 이걸 뭐라고 그러죠? 동기관. 이거는요? 사기관. 이건 이제 진화 발생학적인 증거. 초기 배의 유사성이죠. 닭과 사람이 다른데 꼬리도 있고 아가미 틈도 있어. 자, 기억은 맞춤이래. 상동기관입니다. 나는 상사기관이고요. 다는 진화 발생학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요게 진화 발생학적 증거고, 요 둘은 비교 해부학적 증거. 상동, 상사 꼭 구분 잘해야 돼. 정의를 잘 기억해놔야 돼. 알겠죠? 기원은 같지만 기능이 다른 게 상동이야. 그 기원이나 근본은 다른데 기능이 같은 건 상사고. 오케이? 그러니까 근본을 잘 보라고. 기원이 같다 상동, 다르다 상사. 넘겨주세요. 진화설. 자, 진화설은요. 이 과정을 쭉 설명하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이제 뭐 화학 진화설 해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해켈의 진화 재현설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이제 진화설입니다. 진화설. 자, 이 진화설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진화설 같은 경우는 이제 용불용설이라는 게 있어요. 용불용설.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신경 써야 되는 건 누구냐? 하면 자연선택설 하고 돌연변이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뒤에 바로 가서 이제 또 여러분들 그 진화설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들의 교재 그렇죠. 다음 강의 바로 174페이지, 175페이지. 그래서 176페이지에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으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때 다시 할게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용불용설은 쓰면 발달하고 안 쓰면 퇴화한다요. 누가 뭐 생각해도 그건 이견이 없어. 자, 뭐 만약에 이제 손을 많이 쓰면 손이 발달하고 손을 안 쓰면 손이 점점점 작아져 퇴화되겠지. 눈을 동굴 속에 있어. 또는 심해져 있어. 심해져 있는 생물들이나 동굴 속에 있는 생물들은 눈을 안 쓰니까 눈이 점점점 퇴화되겠지. 쓸모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청각이 더 발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가 발달할 수 있어. 심해져서 이제 뭐 이렇게 발광 빛을 낸다든가 이제 다른 게 이제 발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용불용설인데 이 기린 얘기로 하겠습니다. 기린.
자, 뭐 이렇게도 이제 쓰면 이제 기다란 사람, 기린. 죄송합니다. 자, 기린이 원래는 짧았기 때문에 원래는 목이 짧았어요. 사슴처럼 목이 짧았어. 그런데 어떻게 길어졌을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목이 짧은 기린들끼리 이제 막 먹다가 보니까 이제 요 주변에 있는 그 나뭇잎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기 위해서는 저 높은 데 있는 걸 따먹어야 돼. 그래서 목을 늘리기 시작한 거지. 자, 그래가지고 조금씩 이제 늘리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늘어나네. 오씨, 늘리기 경쟁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막 넣어가지고 아직 다시 안 줄어들게 하려고 막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늘렸어. 목을 늘렸어. 그리고 나서 결혼했어. 왜? 줄 서더라고. 키가 커지니까 야씨 막 암컷들이 결혼해줘요. 그래? 합체 도킹 자손을 낳았어. 근데 목이 긴 애가 나온 거야. 와우, 서프라이즈. 후천적으로 얻어진 획득 형질. 다시 획득 형질이 뭐냐면 후천적으로 얻어진 형질을 얘기해요. 그게 유전이 된 거야 지금. 문제점이야. 용불용설의 문제점. 그러니까 목이 짧았는데, 키가 안 커서 목이 짧았는데 후천적으로 목을 늘렸단 말이야. 그리고 결혼해서 자손을 낳았는데 목이 긴 애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이건 뭐 잘못이죠, 당연히. 오류죠, 오류.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눈을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다쳐가지고 이제 눈이 좀 안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눈이 안 좋은 애가 태어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후천적으로 얻어진 게 지금 자손에게 간다라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용불용설은 그런 오류가 있고요.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윈이 이건 이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었고요. 이건 다윈의 자연 선택설. 자, 이 기린들이 상당히 많은 거야. 엄청나게 많은 기린들이 있는 거야. 자,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과잉 생산이 일단 된 거야. 과잉 생산이 돼서 막 번식해가지고 과잉 생산 됐는데, 이 과잉 생산된 이 기린들마다 저마다 차이가 있어. 키에 차이가 있는 거야. 아예 그냥 처음부터 차이가 있다고 인정을 한 거야. 인정하고 들어간 거야. 키 큰 녀석, 키 작은 녀석이 있었던 거지. 이 개체마다 변해서 달라졌다 해서 개체 변해서 달라졌다. 달을 이자 써서 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개체들 간의 차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체들 간의 차이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이제 애들 간의 키 차이가 있듯이. 자, 그런데 이 중에 이제 이 개체의 변이가 생겨가지고 키가 이제 큰 녀석, 작은 녀석이 생겼는데, 그치? 뭐가 일어나는 거야? 생존 경쟁이 일어나는 거지. 이제 먹이도 부족하고 하니까 이제 내가 살 거야,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을게. 그러면서 이제 생존 경쟁이 있는데 결국은 누가 살아남는 거야? 그치? 적자 생존이지. 적임자가 생존하는 거야. 키 큰 녀석이 살아남는 거고, 그래가지고 자연 선택된 거야. 그 녀석이 이제 계속 다음 때에도 이제 교배를 했더니 다음 때도 키 큰 녀석, 점점점 키 큰 녀석 쪽으로 이제 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연 선택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키 작은 녀석은 어떻게 됐어? 자연 도태됐고. 자, 이것이 바로 자연 선택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거기 나와 있는데요. 선택의 종류가 3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화 선택, 방향성 선택, 분단화 선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176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176페이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잠깐 지금 설명을 하고 176페이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설명이 좀 더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과잉 생산돼서 개체들 간의 변이가 있다 라고 하면 이제 X축은 이제 형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양한 형질들의 이 개체수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흰색 나방, 여기가 검은색 나방이야. 흰색 나방, 검은색 나방, 중간색 나방이야. 여기는. 그러면은 공업 암화라는 게 일어났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무 껍질이 검해졌어. 공업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매연 때문에 검해졌어. 그러면 나무 껍질에 앉아있는 나방 중에는 흰색 나방이 유리해, 검은색 나방이 유리해?
그치? 검은색 나방이 유리하죠. 흰색 나방은 눈에 잘 띄니까 포식자에서 잘 먹히겠지. 그럼 자연 도태되고, 검은색 나방, 이쪽 검은색 쪽은 어떻게 돼? 그렇지? 살아남겠지. 그래서 시간이 지났더니 어떻게 됐어?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으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방향성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아예 근데 그러니까 이쪽은 도태되고 이쪽은 선택된 거야. 아예 근데 가운데가 도태되는 경우 있어. 가운데가 도태돼서 양쪽 방향이 이제 선택되는 경우 있어. 자, 분단화 선택이라고 해요. 또는 분단성 선택. 그래서 이건 종의 분화가 일어납니다. 거기 보시면 분단화 선택 나오죠? 종 분화라고 써주시고 종의 분화가 일어나. 두 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가운데가 더 많이 선택이 돼. 뭐 이런 건 흔히 이제 신생아 몸무게가 3.2kg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너무 적으면 도태될 수 있어. 너무 가벼우면. 너무 무거워도 도태될 수 있고요. 3.2가 가장 적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안정화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습니다. 잔 선택의 종류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 기밖에 격리설이라는 게 있죠. 격리설. 산맥이나 아니면 자, 산맥이나 아니면 바다에 의해서 격리되었을 때 각각 고유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가 된다. 그러니까 종의 분화가 일어난다. 자, 이것이 이제 격리설인데, 이 격리설도 좀 한계가 있죠. 뭐가 한계가 있냐면 일반적인 진화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꼭 산맥이라든가 바다라든가 이런 게 지리적인 격리가 있는 상태에서만 설명해낼 수 있지, 그냥 보통 일반적인 보편적인 진화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어렵죠. 다 적용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격리설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돌연변이설, 여기 돌연변이설 지금 얘기하는 거 있죠. 2번, 3번, 5번 요 정도에다 별표 쳐주세요. 2번, 3번, 5번에다 별표 쳐주세요. 자연선택설 별표, 3번에 격리설 별표, 그다음에 5번 돌연변이설 별표.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 되셨죠? 그 돌연변이설 같은 경우는 바로 얘한테 힘을 실어준 거야. 자연선택설의 문제가 뭐였냐면 얘한테도 자연선택설도 양점이 있었잖아. 뭔데? 이 개체들 간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동력, 그 원인을 제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유전자에 의해서 변해서 유전자의 변이에 의한 것이다라고 제시할 수 있었던 게 얘야. 자손에겐 결국 유전자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체 변이의 원인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없었던 게 자연선택설인데, 그것에 대한 원인을 제공할 수 있었던 건 돌연변이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돌연변이설도 문제점이 있죠. 뭐냐? 일어나는 확률이 상당히 낮은 데다가 대체적으로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형태로 좀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이제 돌연변이설의 약점 또는 문제점으로 이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뭐든 뭐 당연히 뭐 없는 경우 없죠. 다 공격받고 있고요. 학설이나 뭐 이런 설들 다 이렇게 이렇게 제시된 것들이 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요 정도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현대 진화설은 뭐냐면 이런 것들, 수많은 지금 나와 있는 진화설들을 다 묶어가지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진화 일어나는 거야 라고 이제 종합 선물 세트 형식으로 이제 딱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맨 밑줄에다가 밑줄 쫙 쳐주세요. 맨 밑줄에다가 밑줄 쫙 쳐주세요. 다음 강의 바로 이제 개체군의 진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딱 한 가지 모델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한 개체 가지고 진화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인 차원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러한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자연선택이 일어나고 해서 진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걸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 유전자 풀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건 다음 강에서 이제 이어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밑줄을 쫙 쳐놓길 바랍니다. 알겠죠? 맨 밑에 밑줄 쫙, 또는 형광펜으로 칠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오빠 정리 나옵니다. 171페이지하고 요거 딱 오빠 정리 보시면 돼. 간단해. 그냥 한 페이지야. 여러분들 내신 보실 때 필요한 거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선택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죠? 작은 부리, 큰 부리. 자, 습지가 형성되기 전에는 중간 부리를 가진. 그러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이랬었어.
그런데 이쪽으로 가는 거야. 방향성 선택이다. 일종의 방향성 선택이다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이쪽이 좀 더 높았으면 이제 분단화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고요. 그죠? 자, 근데 왜 작은 부리가 더 많아졌는가? 보면 부리가 클수록 부드러운 씨보다 딱딱한 씨를 더 잘 먹는데. 클수록. 근데 작은 쪽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는 딱딱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딱딱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습지가 형성된 후니까, 습지가 형성됐으니까 아무래도 물이 있으니까 물에 젖어가지고 말랑말랑해졌겠구나. 그죠? 말랑말랑해졌으니까 부리가 클 필요가 없어. 좋아. 자연 선택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물에 젖어서 부드러운 씨. 그죠? 작은 부리가 많아졌으니까 니은도 맞죠? 디귿 틀렸습니다. 작은 부리를 갖고 있는 녀석들의 번식률이 가장 높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요, 가에서 진화는 생물이 획득한 형질이 유전되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순서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가는 뭐냐, 라마르크의 용물 용솔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되겠고요. 다는 현대의 종합 선물 세트가 되는 겁니다. 종합설이죠, 현대 종합설. 자,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나에서 개체 변이의 원인은 그쵸, 설명 못했어요. 방금 얘기했습니다. 개념이 중요합니다. 니은 틀렸고, 디귿 다에서 새로운 종의 분화는 유전자 풀에 의한 것이다. 자, 요거 땡그라미 쳐 놓으시고 바로 다음 강에 이어지기 때문에 선생님 유전자 풀이 뭔가요? 딱 풀인가요? 아닙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새로운 종의 분화는 종의 분화도 땡그라미 쳐주세요. 종 분화와 유전자 풀을 이제 바로 배우게 됩니다. 자, 그거 한번 듣고 다시 푸시면 돼. 3번 들어갑니다. 기린의 목이 어떻게 긴 게 되었는지를 다윈의 가설, 다윈과 라마르크인데요. 다윈과 라마르크인데 지금 라마르크는 이거죠. 목이 짧은 기린이 계속 목을 늘려가지고 후천적으로 얻어진 획득 형질. 이것은 다윈의 자연선택설을 설명하는 겁니다. 기업 가해 가설에서 개체가 획득한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라마르크가 얘기한 거야. 근데 결국은 그게 오류지만요. 오류였어요. 그죠? 오류지만 그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따라서 기억은 맞죠? 니은 이게 다윈의 가설이죠. 자연선택설. 디귿 나의 가설에서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생존에 유리하다. 그렇죠? 적자 생존 돼서 자연선택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선택설에 대한 얘기죠. 이론입니다. 그래서 디귿 맞았습니다. 자, 라스트 문제입니다. 어떤 핀칫의 집단의 부리 크기 변화에 대한 자료다라고 나오네요. 자, 아까와 유사합니다. 가뭄 전 부리의 평균 크기. 가뭄 전과 가뭄 후입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약간 가뭄 시에 씨앗의 총수는 감소했어요. 가뭄. 씨앗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됐어?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했지. 그지? 가뭄 시에 씨앗의 총수는 감소했고 작고 연한 씨앗보다 크고 딱딱한 씨앗이 많아졌어. 이렇게. 그죠? 평균 부리보다 좀 커졌어. 왜? 평균 부리보다 커진 이유가 뭐야? 딱딱해졌거든. 물이 적잖아. 가뭄이니까 물이 없으니까, 습기가 없으니까, 말랑말랑하진 않으니까, 딱딱해지니까 부리가 커야지 살아남기 유리하잖아. 그래서 부리 크기가 좀 커졌어. 됐죠? 네. 가뭄 전에 부리 크기의 변이가 있었다. 가뭄 전이든 가뭄 후든 이렇게 다양한 부리 크기가 있다는 얘기는 그쵸, 변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개체 간의 변이가 있다는 얘기, 개체 변이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억 맞고는 가뭄 시의 개체들 사이에서 생존 경쟁이 있었다. 가뭄 시의 개체들 사이에 생존 경쟁이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그쵸, 자연 선택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가뭄 전, 가뭄 후 달라진 이유가 그쵸, 자연 선택되기 위해서는, 자연 선택 과정에서는 당연히 개체 간의 경쟁이 존재하는 겁니다. 생존 경쟁이 있어야 돼요. 그래, 자연 선택되고요. 그래야지. 가뭄 전보다 가뭄 후에 부리의 평균 크기가 커졌다라는 거죠. 되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씨앗이 굉장히 넉넉했던 적이 가뭄 전인데 가뭄 후에는 씨앗의 총수가 줄어들었다고 문제 조건에 맞춰서 풀면 돼요. 네, 그리고 딱딱해졌어요. 딱딱해지니까 당연히 부리 크기가 좀 커지게 된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딱딱 찾아서 이게 가뭄 전이냐 언제가 가뭄 후냐 찾을 수 있고 부리 크기가 커졌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추론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바로 이제 유전적 평균과 유전자 풀의 변화라고 해서 이제 개체군의 집단적인 유전 속에서의 진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